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현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함께 국내 유통업계 그리고 정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교수님이 그 국내에 닥친 이커머스 시장의 위기 그리고 타겟책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번 주는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는 치솟는 식품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기업들을 향해서 밀가루 가격을 낮춰라,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면서 직접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정부가 기업들의 제품 가격 정책에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물가 안정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제품 가격을 좀 인하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결국 뭐 정부가 가격을 강제적으로 인하를 시키는 그런 역할이나 책임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저가 제품도 있고 고가 제품도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저가 제품도 많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을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도록 이 시장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뭐 담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규제를 해야 되겠죠. 몇 개의 주요한 기업이 어떤 품목을 딱 그 지고서 담합을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기들의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가격대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유통기업들이 뭐 PB 같은 제품들을 또 많이 또 출시를 하잖아요. 그럼 유통기업의 PB는 또 가격 인하의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런 제품도 활성화시켜주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가격 인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하고 그렇게 시장을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잘못된 뭐 행동들이 나왔을 경우는 가지치기를 좀 하고 그렇게 그다음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소비자 단체들이 뭐 잘못된 기업들의 행태가 있을 때는 좀 지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서로 이제 자율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하고 그래서 시장은 하여튼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가격대를 소비자들에게 출시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의의 경쟁을 하되 이제 분명하게 잘못된 지점이 있을 때 정부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롯데웰푸드나 롯데칠성, 농심, 오리온 등 지난해 고물가에도 호실적을 내면서 임원들의 연봉을 올리고 배당도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을 했다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식품 가격도 조정하는 것이 맞는데 식품 기업들의 실적 고공행진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식품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뭐 실적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 인상이 좀 있었고 가격 인상이 좀 지속되면서 네. 마진율이 좀 정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K푸드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 선호가 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해외 판매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해외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한 거, 이 부분도 분명히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한국 그 K 스낵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제품의 어떤 그런 뭐 브랜드와 한국 제품만의 그런 그 경쟁력, 제품 품질 네. 이런 것도 좀 상승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해서 식품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는 또 원재료 가격이 또 좀 이제 내려왔죠.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으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원재료도 있지만 거기 이제 인건비도 있고 또 뭐 광고 판촉비도 있고 또 뭐 물류 비용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딱 비례해서 제품 가격이 딱 그 바로 내려가는 것은 쉽지는 않고 또 사실 원재료가 언제 사는 원재료에 따라서 원재료의 원가가 다르죠. 과거에 산 거면은 비쌀 수 있고 또 최근에 산 거는 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 내부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네.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하고 기업들의 가격 전략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인하된 상태로 계속 간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을. 내려오는 게 맞겠죠. 네.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기업이 원재료를 언제 얼마나 샀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뭐 인건비가 얼마나 지금 상승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실적 호조가 나타나는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임금이나 배당이나 뭐 이런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압박에 대해서 식품 기업들이 물가 안정에 우선적으로는 일단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아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서 가격 인상을 미루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식품 기업들의 입장도 이렇게 듣고 보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식품 기업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고객들만 이제 고려해야 된다면 가능하다면 가격을 인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겠지만 이 식품 기업은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가 이제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이 계속 수익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요즘에는 종업원들도 뭐 직원들도 뭐 급여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인상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경제 상황이 있다. 또 여러 가지 비용 요인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뭐 가격 인상, 가격 인하해라 또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좀 한국 시장에서 좋은 그런 역량을 확보를 해서 해외 시장으로 좀 많이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시장에서 돈을 좀 더 받아라. 네.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품질을 더 높이고 신제품 개발을 더해서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또 가격 전략도 좀 높여가라. 네. 대신에 한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위해서 좀 다양한 가격들을 좀 제시하고 네. 좀 이렇게 질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거.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질을 더 높여가지고 좀 고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PB같이 정말 그 실용적이면서 좀 저가의 그런 제품도 존재하고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 가격대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한국 사람한테 혜택을 좀 더 주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가서 제대로 돈을 벌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저는 해주고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예. 식품기업도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국내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아까 저번 주에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수 시장의 한계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실적 고공행진도 해외 매출이 지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K푸드의 위상이 네.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겠죠. 네.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면서 식품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K컬처, K푸드 인기가 많은데 또 사실 이게 영원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예. 뭐 저는 영원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제품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품 경쟁력이라는 게 신제품을 얼마나 적절하게 그 해외 국가의 그 어떤 그 문화나 간섭에 잘 맞는 신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제품의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수용 가능한
그 정도로 적정한 가격대를 또 출시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식품 기업의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품 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R&D가 되겠죠. R&D. 기업은 식품 기업에 대한 R&D가 굉장히 필요한데 R&D를 줄이면 결국은 지금 당장은 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품 기업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뭐 발전하고 그다음에 뭐 웰빙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하이엔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하이엔드 식품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뭐 한편에서는 대체육한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R&D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푸드는 굉장히 맛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품질이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그 ESG 트렌드에 맞는 유기농 뭐 어떻게 천연 뭐 자연스러운 네. 오가닉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식품 기업이 글로벌리 굉장히 선도적인 R&D 기업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식품 기업들의 R&D를 좀 유도하고 또 지원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글로벌 수준에 맞는 그런 제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정부와 기업의 각각 노력에 대해서 예. 한 번 더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기업을 떠나서 소비자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음.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어쨌든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식당에서 파는 소주 맥주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배달 음식 가격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비자들이 뭐 1,000개, 10,000가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음, 먹는 음, 그런 제품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그 카테고리의 어떤 가격이 아, 크게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물가가 똑같구나 음, 이렇게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가장 자주 이렇게 애용하는 그 소위 말해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 그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가 그러니까 핀셋으로 딱 이렇게 네. 찝는 것처럼 네. 그런 물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라는 것은 뭐 그 제품 가격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있고 그죠? 예, 임대료도 있고 또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배송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인건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인건비와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은 한국가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비용 구조가 높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더 이제 소비자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는 비용들을 잘 관리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자기들이 애용하는 음식이나 식당이나 또 상품들을 네.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국민들의 복지가 되겠죠. 음, 정부에서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국민 그 복지 정책, 가격 정책 네.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어디서 이제 가격이 내렸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정작 이제 사과, 뭐 애호박 이런 제가 좋아하는 류의 음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가격 인하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기업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통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를 가보면은 주주가치 환원에 대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린다든지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당 기준일 정관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보이긴 하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주가 부양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뭐 일단 그 최근에 정부가 네. 뭐 그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하죠. 아, 네. 예, 주주 가치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앞으로 도입하겠다. 뭐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희망퇴직도 했고 네. 또 심지어 유통의 점포를 매각하고 그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하죠. 매각을 하고 다시 임대해서 물건을 그 점포를 쓰는 그 비용을 좀 이렇게 효율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배당을 늘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윤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의 큰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 유통의 오프라인 점포는 이제 판매나 구매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많이 체류하게 만들어야 되고 고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많이 제공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비용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익은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네. 당장은 그렇지만은 한 뭐 5년 10년 지나면 그 고객들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수익성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유통기업들의 어떤 그 이제 영업 전략은 결국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를 고려하는 것은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 미래의 주력 고객이 될 수 있는 고객들을 붙잡아야 되니까 네. 뭐 MZ 세대라든지 또는 뭐 3040 이런 세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 매장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네. 더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백화점들이 보니까 VIP 고객을 갖다가 20대, 30대로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아주 그 정말 자산이 많은 부자인 그런 고객들도 있지만 2030들을 위한 새로운 그 뭐 뉴 VIP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새로운 신흥 그 VIP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다른 전략을, 좀 다른 고객 관리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수익이 많이 안 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좀 가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네. 자사주 소각하고 이게 배당과 관련해서 네.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고 배당 기준일 정관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크게 주가 부양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이제 저는 뭐 이게 재무관리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저는 기업의 가치는 현재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장성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아, 미래 성장 가능성. 네. 이 기업이 지금 뭐 퍼가 어떻다, 뭐 PBR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앞으로 포텐셜이 어떻다, 잠재력이 어떻다, 이거는 성장 가능성이잖아요. 네. 그 유통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할 때 보면은 쿠팡이 왜 주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쿠팡이 지금 주가가 안 오른 이유는 국내 시장이라는 딱 우리가 보여지는 한정된 시장을 놓고 쿠팡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네. 이 시장에서 쿠팡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들이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네. 그 미래가 딱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통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유통이 과연 지금보다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더 많은 고객들이 오프라인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이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조금 중립적인 판단이 내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를 가면서 제가 출입하는 그 기업들의 주식을 한 주씩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이 기업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네. 너무 일단 내수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네. 향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향후 수익성이 어떻느냐는 너무 미지수적인 측면이 많아서 선뜻 사기가 좀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10대, 20대들도 최근에는 이제 백화점을 가서 명품을 쇼핑하는 그런 트렌드도 보이고 있고,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제 주식 투자 붐이 한때 굉장히 일어나서 그 뒤로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도 유통주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유통기업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교수님은 혹시 유통주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유통 네. 이제 전문가시고 저도 유통부를 출입하고 있지만서도 이 유통주의 이제 장기적인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성장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테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통기업들이 주식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마트가 이제 96년, 97년에 첫 출점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이마트가 그 출점을 계속 확대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매년 출점을 수십 개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불과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출점이 아니라 오히려 폐점하는 쪽으로 가고 또 점포도 좀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 미래의 이 기업이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줄일 것인가. 이제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전망을 하게 되고 백화점도 뭐 이렇게 뭐 코로나 기간 중간에 굉장히 백화점이 오히려 잘 된다, 명품이 많이 팔린다 했는데 또 엔데믹이 되니까 백화점도 지금 뭐 명품도 잘 안 팔리고 또 생각보다 매출이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러고 있는데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사람이 많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온라인에서 뭐 쿠팡은 사실 뭐 잘하고 있지만 사실 쿠팡은 이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쿠팡도 우리나라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나 급속하게 최근에 성장했고 또 온라인 경쟁이 이제 중국 직구 같은 그 업체까지 들어오면서 네. 경쟁이 심화되니까 네. 과연 한국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또 쿠팡에 대한 투자도 좀 머뭇거려질 거예요. 쿠팡 이외에 다른 뭐 온라인 그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그죠. 실적이 아직까지는 네. 플러스가 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유통기업에 대한 투자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성장성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쿠팡이 대만에서 영업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 대만에서 만약 영업이 잘 돼서 호실적이 계속 난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쿠팡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기업들도 기존에 하던 그 업태 말고 새로운 업태를 진출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했을 때 그런 사업이 좀 잘 됐을 경우는 우리가 이게 이제 매출이 1.5배가 될 수 있겠다. 2배가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고정비 나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니까 더 이제 마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해야 이제 유통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데 지금은 유통기업이 계속 좀 움츠러들고 경쟁이 더 심화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유통기업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이 쿠팡 얘기하셔서 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났는데 네. 쿠팡이 이제 올해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콜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수익성 개선 강화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만 진출, 두 번째는 명품 플랫폼 팟패치 인수를 짚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쿠팡의 이런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그 대답하기 전에 네네. 먼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쿠팡이 최근 쿠팡 플레이를 네. 통해서 네.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쿠팡 플레이가 지금 메이저리그 맞습니다. 개막 게임을 한국에서 하고 네. 또 추가로 또 멋진 게임을 한다는데 네. 이 쿠팡 플레이 이렇게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건 사실은 지금은 비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당장 그걸 수익성.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쿠팡이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쿠팡의 고객군을 좀 더 확대하고 쿠팡이 지금 만약에 뭐 40대 50대 여성이 메인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친다면은 네. 그렇지 않겠지만 네. 20, 30대를 더 많이 쿠팡이 이제 고객으로 확보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쿠팡이 하고 있는 컨텐츠, 뭐 스포츠에 대한 투자 이런 게 굉장히 유효할 수 있거든요. 쿠팡이 컨텐츠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고객군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성장성입니다. 네. 이게 성장성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쿠팡이 컨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일 수 있지만 이거는 또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가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쿠팡은 뭐 공산품,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일반 생활용품들을 주로 판매하는데 네. 식품까지 이제 굉장히 고급 패션, 뭐 럭셔리 브랜드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동안 하고 있던 업태가 아니라 좀 다른 카테고리에 네. 좀 다른 그레이드에 있는 플랫폼을 새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뭐 잘 안 될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은 또 새로운 매출의 이제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지금 말한 조금 전에 말한 쿠팡 플레이를 통한 컨텐츠를 투자해서 새로 확보되는 고객들이 그 플랫폼에 또 고객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상호 이제 연계되는 네. 그런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지. 지금 딱 하고 있는 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그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이 특히 트렌드가 빠르고 IT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기업들이 계속 부상하는 이런 시점이라면 네. 조금 더 미래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랑 제가 이제 쿠팡 주식을 살지 말지는 네. 이제 쿠팡에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OTT 플랫폼 강화와 더불어서 이제 대만 진출과 명품 플랫폼 인수에 어떻게 보면 수익성 기미가 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유통기업들 주가 이야기를 짚다 보니 이제 해외 유통기업들의 주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내와 달리 해외 유통기업의 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적도 동반되고 있는데요. 월마트, 저번 주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월마트 네.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실적도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월마트도 미국에서 이커머스 기업들의 도전을 받는 상황은 국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마트는 어떻게 반전을 이뤄냈을까요? 그 이마트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월마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지켜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은 반드시 지키고 그걸 더 강화하고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못하는 부분, 자기들이 약점으로 지목되는 부분 또는 아마존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너무 잘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든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만큼은 못하지만 보완을 했다. 네, 보완을 했다. 강점은 그대로 유지 또는 강화. 약점은 조금 보완.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월마트가 아마존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마존은 태생이 네. 온라인에서 시작했고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월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시작했어요. 서로 출생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월마트는 어마어마한 오프라인 인프라와 인력과 이런 것들을 이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이런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또 월마트의 장점 뭐냐? 고객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월마트 매장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고객들한테 바로 배송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마트가 쌓아놓은 그 브랜드 충성력. 미국에서 월마트라고 하면 최고 유통기업으로 샘 윌턴이 만든 그 월마트는 레전더리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아주 그런 기업을 미국 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더 고객한테 더 잘하고 고객 관리를 더 잘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더 많이 움직인다는 말은 ROI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매장에 앉아서 그냥 물건 판매하고 계산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네. 고객 관리를 위해서 또 물류 배송을 위해서 또 고객의 집까지 가서 물건을 배송해주고 고객의 어떤 여러 가지 가구마다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뭐 무인 점포나 이런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도 계속 투자하고 하면서 아마존하고 비슷한 정도의 모습은 보이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월마트도 IT 쪽으로 굉장히 대단하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 실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얼마나 실용적으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계속 유지했다. 근데 사실은 이마트는 온라인 시장이 확 확대되니까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우리가 온라인에 더 강화해야지.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너무 많이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하던 오프라인을 제대로 구조조정하고 체질 개선을 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좀 결정적으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내 기업들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고객에 강점을 둔, 그리고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확실한 본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경쟁력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듣던 얘기만 듣고 하는데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거기서 한 발 나아간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